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59페이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기억,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인데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옳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나 고용인의 고의가실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해야 되죠.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따라서 정답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기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지행위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금지행위가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게 금지행위입니다.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업공개사의 경우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은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은 같고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이게 금지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지만 임대를 한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임대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분양대행을 하고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해도 이거는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아도 중개보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니은도 금지행위가 아니고요. 디귿, 직접거래,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죠. 의뢰인하고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인데 대리인이나 수임인하고 해도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금지행위가 되고요. 리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역시 금지행위죠. 예, 그래서 디귿, 리얼 두 개가 금지행위네요. 따라서 디귿, 리얼, 금지행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역시 21번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가 되겠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된다. 역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다 금지행위죠. 직접거래 금지행위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5번이 답이네요.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죠.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지만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역시 금지행위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문구점을 해도 됩니다. 겸업 가능합니다. 개인은. 자, 그 다음에 상가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죠. 3번이 금지행위네요.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자기 아들이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것은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가 아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예,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인데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22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금지행위 암기해야 되겠죠? 시험에 계속 줄 때 되니까.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다.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23번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판례가 보면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이 됩니다. 금지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리인하고 직접 거래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거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개사 갑이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즉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마저 직접 거래 볼 수 없다. 직접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23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옳은 것은 했는데 쌍방대리 3년에 3천만 원 맞습니다. 작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지금은 관직상투 분양 관련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관직상투 분양 관련 증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보수 초과는 3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다. 24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25번. 교육인데 교육제도도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연수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1년 이내에는 받아야 됩니다. 1년이 넘었으면 1년 이내에는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2번이 맞네요. 1년 이내에는 안 받아도 되죠. 1년 이내에는. 1년이 넘었으면 받아야 됩니다. 1년 이내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3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보조원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1년 이내면 안 받아도 됩니다. 1년 넘었으면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역시 실무교육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폐업 후 2년이 지난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예, 유효기간 1년이기 때문에 폐업하고 1년 넘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는 다시 교육받을 필요 없습니다. 5번.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사원,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도 받아야 됩니다. 소속관계사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5번 틀렸네요. 사원,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따라서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연수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교육제도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교육제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교육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없고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27번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통보는 7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28번 역시 교육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실무교육 7일 전까지가 아니라 실무교육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2년마다죠. 2년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될 경우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직무교육의 유효기간도 1년입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9번. 역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 교육이 시험에 출제가 반드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기출문제 많이 나온 걸 보면은. 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연수교육은 사후 교육입니다. 등록하고 나서, 개업하고 나서 소속공개사로 취직하고 나서 다시 받는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옳은 것 답 3번이네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모두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맞는데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는 직무교육이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는다 했는데 수강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29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개보수인데 중개보수와 관련되는 게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보수의 일반적인 내용이 한 문제, 그 다음에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이 을의 일반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 중개한 경우와 6천만 원. 자,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그 다음에 6천만 원 매매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차임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중개한 경우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의 차이입니다. 자, 매매는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0.5%네요. 0.5% 하면 6. 얼마예요? 6천만 원에 0.5%면 5, 6, 30, 30만 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얼마예요? 이게 보증금을 곱하기 100 하면 4,500 나오죠. 4,500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미만이면 7을 합니다. 3, 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3,600만 원이네요. 3,600만 원. 3,600만 원 곱하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0.5%네요. 0.5%. 5, 6, 30. 30 얼마예요? 그 다음에 5, 35, 18만 원이죠. 18만 원. 18만 원. 자, 그래서 차이가 묻는 건데 18만 원하고 임대차 했을 때는 18만 원, 매매했을 때는 30만 원이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묻는 거니까 차이는 12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문제는. 이런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는 걸 주의하면 되겠죠. 그 임대차 했을 때는 18만 원, 매매했을 때 30만 원이니까 그 차액은 12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입니다. 예,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주택 소재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사례, 승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했는데 금지행위 하면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것도 금지행위죠.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 X입니다. 디귿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니까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는 매매와 임대차를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오직 민법에서는 점유 계정이라고 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매매와 임대차를 합한 금액이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네. 띠것 리얼이 틀렸습니다. 2번에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매매 교환은 거래 금액의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답은 4번이네요.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주거용 85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는 다 매매든 임대차든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인데 주택은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4번에 4번 문제인데요. 개업공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는 얼마냐 이 말입니다. 자, 매도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0.5%, 한도액은 80만 원. 그 다음에 보증금 5천만 원 미만 상한요율은 5%, 한도액은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에 걸 안 보고 넘어가 버리는데요. 갑은 매도인이면서 또한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매수인이면서 임대인입니다. 매매 대금은 1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세입자로 눌러 사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는 볼 필요가 없죠. 이게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니까 임대차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1억 8천인데 1억 8천에 대한 요율이 얼마라고요? 1억 8천에 대한 요율이 0.5%네요. 0.5%. 0.5%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5, 8은 40. 90만 원이네요. 90만 원.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답은 8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1억 8천이라고 했어. 매매가 1억 8천. 매매가 1억 8천인데 0.5%고 한도액이 0.5%를 곱하면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쌍방으로부터 80만 원 받는다고요. 임대차에 대한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했으니까 1억 8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억 8천 0.5%니까 90만 원이잖아요.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씩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동일 세 번 들어가면요. 동일한 기회 당사자도 동일하네요. 예,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이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그래서 이거는 80만 원이 답이라고 했고요. 4번은 5번 보겠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X시에 소지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의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매매 금액이 1억입니다. 1억. 합의된 보수는 100만 원입니다.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나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자, 그래서 1억인데 주택 외로 3분의 1만 주택이니까 주택 외로 분류를 하면 0.9%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는. 그래서 0.9%니까 답은 9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3번이 정답이다. 1억인데 1억밖에 안 되는데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미만이니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 주택 외로 본다고요. 주택 외는 0.9%까지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1억짜리면 0.9% 받을 수 있으니까 90만 원이 답이라고요. 5번에 답이 3번입니다. 자, 다음은 6번 보겠습니다.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예,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기로 약속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요.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고 받는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보수 지급 시기가 옛날에는 계약 성립 시였는데 지금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한 때, 즉 잔금을 치르는 날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중개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9, 임대차는 1000분의 8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문제 이거 학개론처럼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현업에 나가면 계산하는 거는 꼭 알아야 되겠죠. 자, 갑은 이렇게 지문이 길게 돼 있으면 일단 보기가 싫어요. 현실적으로는. 갑은 개업공개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 2천만 원 더하기 그 다음에 월차임 25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월차임이 있을 경우 일단 곱하기 100을 합니다. 4,500이 나오네요.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곱하기 70. 그러면 곱하기 70을 하면은 얼마예요? 57은 35. 그 다음에 27은 14. 1,750만 원이네요. 1,750만 원. 1,750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하면 3,750만 원이네요. 3,750만 원. 자, 이런 경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의 경우에는 0.4입니다.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자,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니까 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좀 이건 계산기 없이는 좀 하기가 힘들도록 되어 있네요. 답은 1번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6 곱하면 15만 원이 되겠죠? 5, 4, 20. 그 다음에 4, 7, 28. 그 다음 3이 되겠네요. 3, 4, 12. 예,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좀 계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계산기 가지고 곱해보면 15만 원입니다. 즉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만. 그러면 85제곱미터 초과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0.9, 85제곱미터 이하라도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역시 0.9%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모두 0.9%까지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7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지부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설치한 때에는 이거 맞습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원칙 2년입니다. 근데 연임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요. 리얼은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걸 골라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기억 하나만 맞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는 발기인 30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이고요.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5번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협회는. 그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 옛날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민법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D것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에 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 둘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D것은 리얼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했는데 맞는 것 두 개네요. 두 개. D것, 리얼이 맞네요. D것, 리얼 두 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공제금 청구가 들어오면 줄 수 있도록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30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는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20명이면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죠. 그러면 300명이고요. 서울에서 100명,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합하면 600명. 그래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전국 600명 이상 100명,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 숫자도 암기하는 게 출제됐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00명이 아니고요. 전국은 600명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은 5 빼기 2는 3이다. 이런 말을 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30명인데 협회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시도에서 20명입니다. 숫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부, 지회 모두 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는 거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보고하고요.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죠. 자격 취소는 5일 이내에 보고, 창립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5번입니다.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설립 인가입니다. 인가.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말은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허가라는 말은 아예 전혀 없습니다. 인가라는 말만 있습니다. 협회 설립에 대해서는. 따라서 협회는 아무리 잘못해도 인가 취소는 없습니다. 협회가 잘못한 경우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500만 원 과태료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옳은 것이 1번이 되겠죠. 1번. 재무건전성 직업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입니다. 협회 개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단순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없죠. 그리고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